여러분, 오늘은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부를 쌓았고 어떤 철학으로 수십 년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해왔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워렌 버핏의 모든 것을 완전 정복해드립니다. 워렌 버핏 하면 보통 장기 투자의 대가라는 수식어가 따라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어릴 때부터 돈과 투자에 눈을 뜨고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은 투자 철학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지, 경제위기 때도 어떻게 수익을 거두었는지, 최근 투자는 어떤지, 그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첫 번째, 워런 버핏은 누구인가요? 워렌 에드워드 버핏은 1930년 8월 30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다. 그의 인생은 출생과 동시에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의 부친 하워드 버핏은 주식 중개인이자 후에 연방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며 집안은 경제와 금융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러운 환경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워렌은 숫자와 돈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보였다. 8살, 9살 또래의 아이들이 야구 카드 수집에 열중할 때 워렌은 집 앞에서 콜라를 팔고 동네에서 껌과 주스를 팔며 수익과 원가, 이익률을 계산하는 데서 남다른 재미를 느꼈다. 그는 단순한 어린 사업가가 아니었다. 당시부터 수입을 관리하고 수익을 재투자하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득했다. 워렌 버핏의 본격적인 투자 입문은 불과 11세 때였다. 아버지를 따라 주식 중개업소를 드나들던 버핏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시티서비스라는 회사를 선택해 세 주를 매입한다. 주당 38달러에 매수한 주가는 40달러까지 올랐다가 곧 하락했고, 버핏은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주당 40달러에 전량 매도했다. 하지만 이후 주가는 200달러를 넘어서면서 버핏은 인내심 부족이 얼마나 큰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지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 이 경험은 이후 버핏의 장기 투자 철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단기적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이때 싹튼 것이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인물은 벤저민 그레이엄이다. 1940년대 중반, 워렌은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레이엄의 저서 현명한 투자자, 더 인텔러전트 인베스터를 접하게 된다. 이 책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고 시장의 비합리적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는 가치 투자의 교과서였다. 17세의 버핏은 그레이엄의 논리에 매료되었고, 이후 그레이엄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한다. 당시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버핏은 오히려 이 덕분에 그레이엄 밑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결과적으로 인생 최고의 기회를 얻는다.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서 벤저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도드의 수업을 들으며 버핏은 가치 투자의 철학을 뼛속 깊이 새긴다. 주식은 그저 티커 심볼과 가격의 움직임이 아니라 실제 사업체의 일부라는 인식, 그리고 시장은 때론 비합리적이며 투자자는 감정이 아니라 분석과 냉철한 판단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이 그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게 된다. 졸업 후 그는 잠시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했지만 그레이엄이 운영하던 투자회사 그레이엄 앤드 뉴먼에서 일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한다. 이곳에서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실전 투자법을 직접 체득하며 철저한 안전마진 원칙과 저평가 주식을 발굴하는 기법을 몸으로 익힌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기업의 질적 요소보다는 수치적 저평가 여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스타일이었다. 버핏은 여기에 자신만의 철학을 더해 장기적 기업 경쟁력과 경영진의 역량, 브랜드 가치 등 질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자신만의 투자법을 발전시켜 나간다. 1956년 워렌 버핏은 오마하로 돌아와 자신의 투자회사 버핏 파트너십을 설립한다. 당시 그의 나이 25세였다. 초기 투자금은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모은 약 1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버핏의 철저한 분석과 남다른 투자 안목은 파트너십을 빠르게 성장시켰다. 그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가격이 가치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펼쳤다.
투자자들에게도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원칙을 강조했다. 버핏의 전략은 탁월한 성과로 이어졌고, 버핏 파트너십은 설립 후 매년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월가의 전설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1965년에는 버핏의 인생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다. 원래 버크셔는 섬유업체였고 당시로선 쇠퇴해가는 산업에 속한 평범한 기업이었다. 하지만 버핏은 이 회사를 인수한 후 섬유업에서 철수하고 벌어들인 자금을 보험과 금융, 에너지,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혁신한다. 버크셔는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지주 회사로 성장하게 되며 버핏 자신도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다. 버핏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저가 매수, 고가 매도라는 흔한 전략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매수하고 그 기업이 가진 본질적 가치를 오랜 시간 동안 믿고 기다리는 장기 투자 철학에 있다. 1980년대부터 투자한 코카콜라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애플 역시 단순한 기술주 투자가 아닌 강력한 브랜드와 생태계 그리고 고객 충성도를 기반으로 한 장기 투자처로 선택했다. 이런 인내심과 철저한 분석은 버핏을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존경하고 배우고자 하는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다. 버핏의 투자법은 화려한 기교가 없다. 기본에 충실하고 분석에 기반하며 심리적 동요를 최소화하는 심플한 원칙이지만 그 원칙을 70년 넘게 지켜온 인내와 일관성이 오늘날의 워렌 버핏을 만든 핵심이다. 그는 투자자로서 뿐만 아니라 기부와 사회 환원을 통해 자산가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하며 후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자신이 쌓은 부의 99%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기빙 플레지는 그의 투자 철학만큼이나 깊은 울림을 남긴다. 결국 워렌 버핏의 생애는 한 명의 천재 투자자가 어떻게 평생에 걸쳐 복리의 마법을 실현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다. 11세 소년이던 워렌이 오마하의 중개업소에서 처음 주식을 매수할 때부터 오늘날 1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장이 되기까지 그의 길은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업과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류 경제사의 교과서로 남아있다. 다음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나 특정 주식 매매 기법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업과 시장,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 전반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투자자가 취해야 할 근본적 태도와 원칙을 명확히 정리한 하나의 사상적 체계에 가깝다.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로 자리매김한 워렌 버핏은 자신의 투자 원칙을 한결같이 지켜왔으며 그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 그리고 전설적인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증명되었다. 버핏의 철학은 외형적으로는 단순하다.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면 된다. 그러나 이 단순한 원칙을 지탱하는 논리와 사고방식, 그리고 실행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능력, 비합리적인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 그리고 인간 심리를 거스르며 장기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철저한 자기 통제력이 결합되어야만 가능한 철학이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크게 4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치 투자다. 가치 투자는 버핏의 투자 원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가치 투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괴리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전략이다. 버핏이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것은 1949년 벤저민 그레이엄의 저서 현명한 투자자를 읽으면서였다. 당시 19세였던 버핏은 이 책을 탐독하며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법과 주가의 변동성에서 기회를 찾는 법을 배웠다.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진학해 직접 벤저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도드로부터 수학했다. 그레이엄은 안전마진마전 어브 세이프티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매수해야 혹시 모를 가치 평가 오류에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버핏은 이 원칙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그레이엄이 다소 간과한 기업의 질적 요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모델의 우수성, 장기 경쟁력, 그리고 경영진의 윤리성과 자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버핏 특유의 가치 투자 철학을 발전시켰다. 버핏은 기업을 평가할 때 단기적인 실적이나 주가 흐름보다는 기업이 창출할 장기적 현금 흐름과 시장 내에서의 경쟁 우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가 강조한 경제적 해자 개념은 이러한 철학을 상징한다. 해자는 성 주변의 방어용 물로 버핏은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진입 장벽과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을 선호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강해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코카콜라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1988년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처음 매수했을 때 단순히 음료회사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브랜드 파워와 글로벌 유통망, 강력한 가격 결정력이라는 해자를 가진 독보적 기업으로 평가했다. 이후 30년 넘게 보유하면서 코카콜라의 주가는 버핏의 초기 투자금 대비 수십 배로 성장했다. 두 번째 축은 장기 투자다. 버핏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과 철저히 거리를 두었다. 그가 가장 자주 인용되는 말 중 하나가 10년 이상 보유할 생각이 없는 주식은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라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그의 장기 투자 철학을 함축한 표현이다. 버핏에게 주식 투자는 단기 매매 게임이 아니라 우수한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행위다. 따라서 일시적 주가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다. 장기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에 집착하고 시장의 소음에 쉽게 휘둘린다. 그러나 버핏은 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오히려 우수한 기업을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 시장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훌륭한 기업조차 비이성적으로 저평가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이때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신뢰하고 매수의 시간이 기업 가치를 다시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버핏식 장기 투자다. 그가 1964년부터 보유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장기 투자 철학의 대표 사례다. 1960년대 초 샐러드 오일 스캔들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신뢰도의 치명타를 입으며 주가가 폭락했다. 하지만 버핏은 결제 네트워크와 브랜드 충성도라는 본질적 경쟁력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공포에 질린 틈을 타 대규모 매수를 단행했고 이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으며 버핏의 장기 투자 성공 사례로 기록됐다. 세 번째 철학은 사업의 본질에 대한 집중이다. 버핏은 자신을 투자자가 아닌 사업 분석가로 정의한다. 그는 주식을 매수할 때 단순히 티커 심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업 자체의 질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분석으로 이어진다. 버핏은 기업을 평가할 때 4가지 요소에 주목한다. 첫째, 강력한 경제적 해자. 둘째, 주주 친화적이며 장기적 관점을 가진 경영진. 셋째, 시간이 지나도 지속 가능할 사업 모델. 넷째,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능력. 시즈캔디는 이러한 원칙이 잘 드러나는 사례다. 1972년 버핏이 시즈캔디를 인수할 당시 매출은 2,900만 달러에 불과한 지역 캔디 업체였다. 그러나 버핏은 브랜드 충성도와 강력한 가격 결정력이라는 사업적 본질에 주목했고 이후 수십 년간 시즈캔디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버크셔의 대표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마지막으로 버핏 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복리의 마법이다. 버핏은 단순한 수익률보다 시간에 따른 복리 효과를 강조한다. 좋은 기업을 오랫동안 보유하며 배당금은 재투자하고 기업의 가치 성장을 기다릴 때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1965년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 당시 주가는 14달러였지만 오늘날 5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기업 선택, 장기 보유, 그리고 복리 효과가 결합된 결과다. 이처럼 버핏의 철학은 철저히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의 단기 변동을 기회로 활용하고 우수한 기업과 시간을 친구로 삼아 복리의 힘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귀결된다. 결국 버핏의 투자 철학은 단순함과 깊이의 역설이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실천하지 못하는 철학, 시장과 기업을 보는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근원적인 통찰, 그리고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합된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원칙.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그렇게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이번에는 버핏의 투자 성공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역사는 단순히 수익률로만 평가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수익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가 만들어진 과정과 원칙, 그리고 철학적 일관성이야말로 버핏의 투자 여정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다. 단기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반 투자자와 달리 버핏의 투자 방식은 기업의 성장을 오랜 시간 함께하며 그 성장의 열매를 공유하는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의 성공 사례들은 단순한 좋은 타이밍에 매수한 결과가 아니라 좋은 기업을 깊이 이해하고 장기 보유하며 기업이 가진 본질적 가치를 시장이 재평가할 때까지 기다리는 철저한 인내와 확신의 결과였다. 특히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상징적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들은 버핏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 중에서도 코카콜라,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BNSF 철도회사는 버핏의 장기 투자 철학과 성공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례들이다. 코카콜라는 워렌 버핏의 장기 투자 철학을 대표하는 아이콘 같은 기업이다. 1988년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을 처음 매수했다. 당시 코카콜라는 이미 글로벌 음료업계의 최강자였지만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미국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였다. 버핏은 이 시점에서 코카콜라의 사업 모델과 브랜드 파워, 그리고 전 세계 유통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회사가 아닌 시간과 함께 가치를 더욱 키워나가는 독보적 브랜드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버핏이 높게 평가한 부분은 가격 결정력이었다. 소비자들이 몇 센트 비싸더라도 코카콜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와 전 세계적 유통 네트워크는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강력한 해자를 형성하고 있었다. 버핏은 이 같은 사업적 본질과 해자 분석을 바탕으로 코카콜라 주식에 총 13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리고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 주식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코카콜라는 그 기간 동안 몇 차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버핏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했다. 2023년 기준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코카콜라 주식의 가치는 약 250억 달러에 달하며 버핏의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2000%를 훌쩍 넘어선다. 그러나 단순히 수익률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코카콜라는 버핏 철학을 가장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기업이 되었고 시간과 복리가 만들어낸 장기 투자의 교과서로 자리 잡았다. 애플 역시 버핏의 장기 투자 성공 사례로서 독보적이다. 흥미로운 점은 버핏이 오랫동안 기술주 투자를 기피 해왔다는 점이다. 버핏은 기술의 변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장기적 경쟁 우위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IT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렸다. 그러나 2016년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하며 기존 원칙에서 한 발 물러났다. 버핏의 애플 투자 결정은 단순히 기술주라는 카테고리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버핏은 애플을 기술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 브랜드 기업으로 평가했다. 애플의 생태계는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소비자 충성도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 수익 창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특히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통합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이탈을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제공했다. 애플은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자산의 약 40%를 구성하고 있다. 버핏은 애플의 현금 흐름 창출력과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애플은 매년 막대한 자사주를 매입해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이는 주주가치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
버핏은 장기 보유를 통해 애플이 만들어내는 지속적 주주환원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었으며 이는 애플 투자 수익률 극대화로 이어졌다. 2023년 기준 버크셔가 보유한 애플 주식 가치는 약 1,700억 달러에 달하며 투자 대비 수익률은 500%를 넘는다. 애플 투자 사례는 버핏의 전통적 가치 투자 원칙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진화하는 과정과 브랜드와 소비자 충성도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가 결합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버핏 장기 투자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다. 1960년대 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샐러드 오일 스캔들로 인해 존폐 위기에 몰렸다. 대량의 위조 재고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며 시장의 신뢰는 무너졌고 주가는 폭락했다. 그러나 버핏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본질적 가치를 냉정히 분석했다. 결제 네트워크와 글로벌 브랜드라는 근본 경쟁력은 훼손되지 않았으며 일시적 스캔들은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버핏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했고 이후 수십 년간 보유하며 금융위기와 닷컴 버블, 코로나 팬데믹 등 수많은 위기를 견뎠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시간이 흐르며 브랜드 신뢰도를 회복했고 글로벌 프리미엄 카드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버핏은 초기 투자금 대비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두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버크셔의 장기 보유 기업 중 하나로 남아있다. BNSF 철도회사는 버핏이 미국 경제 자체에 장기 투자한 상징적 사례다. 2009년 버핏은 BNSF를 440억 달러에 인수했다. 당시 금융위기로 철도 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지만 버핏은 미국 내 물류 시스템에서 철도가 가지는 장기적 필수성을 확신했다. BNSF는 원자재, 에너지, 소비재 등 미국 경제의 핵심 물류망을 구성하고 있었고 도로 물류보다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강점이 있었다. 버핏은 단순한 철도 회사가 아닌 미국 경제 성장과 함께할 인프라 기업으로 BNSF를 평가했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후 미국 경제 회복과 에너지 물류 증가로 BNSF의 실적은 꾸준히 개선되었고 버크셔의 핵심 현금 흐름 창출원으로 자리 잡았다. 버핏의 장기 투자 성공 사례는 단순한 운이나 정보력의 결과가 아니다. 철저한 분석과 깊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과 함께하는 인내가 만들어낸 결실이다. 그의 철학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아무나 실천할 수 없는 원칙이다. 좋은 기업을 골라 믿고 오래 기다리는 것. 말은 쉽지만 시장의 소음과 변동성 속에서도 확신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버핏의 성공은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평생에 걸쳐 실천해온 결과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대박만 생깁니다. 최근 워렌 버핏의 투자 방향은 경제 위기의 시그널인지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시대의 변곡점에서 흐름을 읽어내는 살아있는 경제 시그널로 자리 잡았다. 단기 수익을 쫓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하는 동안 버핏은 그 너머에서 장기적 생존력과 경제 구조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버핏이 보여준 포트폴리오 변화와 그리고 자산 재배치 과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투자 전략을 넘어 위기 대응의 교과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2023년과 2024년 버핏의 행보는 2008년 당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마치 경제위기 대응에 있어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듯한 평행이론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08년 이전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는 금융주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업들은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상징적인 자산들이었다. 그러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지면서 버핏은 금융업 전반에 깔린 구조적 리스크를 빠르게 감지했다. 당시 금융권은 과도한 부채와 복잡한 파생상품 구조 속에서 서서히 붕괴의 조짐을 보였고 버핏은 장기적 경쟁력이 약한 금융회사들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했다.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과 장기적 브랜드 가치와 네트워크 효과로 금융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유지할 기업들을 구분해 대응한 것이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현실화되기 직전 버핏은 포트폴리오의 큰 축을 바꾸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금융주 축소와 필수 소비재 비중 강화였다.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확산될 경우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지출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생활 필수품, 대중적 브랜드, 가성비 높은 소비재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한다는 점에 착안해 버핏은 이미 보유 중이던 코카콜라, P&G, 크래프트 푸즈 같은 기업들을 더욱 신뢰했다. 특히 코카콜라는 1988년부터 보유한 버크셔의 상징적 투자처였으며 글로벌 브랜드 파워와 강력한 유통망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적 해자 기업이었다. P&G 역시 생활 필수품의 강자이며 소비자들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통해 경기 사이클과 무관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가을, 버핏은 공포에 휩싸인 시장에서 과감한 베팅과 보수적 방어를 동시에 펼쳤다. 그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의 대규모 우선주 투자를 단행했다. 이는 단순한 저가 매수 기회 포착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금융 및 산업 인프라의 붕괴를 방어하고 위기 후 회복기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적 판단이었다. 골드만삭스의 50억 달러, GE의 30억 달러를 투자한 것은 버핏 특유의 공포 속에서 기회를 찾는 역발상 투자의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버크셔의 포트폴리오는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있었다. 금융주 비중은 명확히 축소됐고 필수 소비재 비중은 더욱 높아졌으며 새로운 축으로 인프라와 에너지, 물류 섹터가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그 결정판이 2009년 미국 최대 철도회사 BNSF의 인수였다. 버핏은 440억 달러를 들여 BNSF를 통째로 사들이며 미국 물류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 베팅을 공식화했다. 철도는 에너지, 원자재, 소비재 물류의 중심이며 미국 경제 회복과 함께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핵심 인프라다. 금융위기에서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경기 회복기에 가장 강력한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였던 것이다. 이처럼 2008년 금융위기 전후 버크셔 포트폴리오 변화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요약된다. 첫째, 금융 리스크 회피와 필수 소비재 강화. 둘째, 위기 후 회복 국면에서 인프라 에너지 물류 섹터로의 장기 투자 확대. 셋째,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브랜드 기업들에 대한 신뢰 유지다. 이 세 가지 흐름은 2023년과 2024년 현재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2023년 미국 지역은행 위기가 본격화되자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US뱅코프, 웰스파고 등 주요 금융주 비중을 대폭 줄였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국면에서 2008년과 마찬가지로 금융 섹터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 동시에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핵심에는 여전히 코카콜라와 크래프트 하인즈, P&G 같은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위기 때와 정확히 일치하는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성이다. 여기에 더해 2023년부터 버크셔는 일본 5대 종합상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일본 종합상사는 단순한 일본 내 무역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자원, 에너지, 식량, 물류 네트워크를 장악한 기업들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 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교섭력과 수익성이 강화되는 기업들이다. 이는 2008년 이후 BNSF 인수를 통해 미국 물류 인프라에 장기 투자한 패턴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미국 내 필수 소비재로 방어막을 형성하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일본 종합 상사를 통해 에너지와 식량, 원자재라는 전략적 생존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함으로써 버핏은 미국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 동시에 대응하는 복합적 방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 2008년과 2023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워렌 버핏의 대응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금융 리스크를 피하고 필수 소비재로 방어하고 인프라와 자원으로 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방식은 시대를 초월한 버핏의 위기 대응 포트폴리오 공식이다. 도미노 피자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기업들이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경제 위기의 평행이론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도이며 그것을 읽고 대비하는 것은 투자자 각자의 몫으로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남긴 명언과 성공 비결을 알아보자. 워렌 버핏의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이다. 단순히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자 수조 원대 자산을 일군 전설적 투자자라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투자 명언과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투자자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장에서 방향을 잃은 수많은 이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왔다. 버핏의 명언은 단순한 멋진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몸으로 체득하고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얻어낸 진리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며 주가의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할 때 버핏은 언제나 기업의 본질과 시간을 이야기했다. 그가 강조한 핵심 원칙들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투자 철학의 근본이 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의 말 속에서 방향을 찾고 있다. 워렌 버핏이 남긴 명언 중 첫 번째는 시간은 훌륭한 기업의 친구이고 평범한 기업의 적이다라는 말이다. 이 한 문장은 버핏의 장기 투자 철학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아낸 문장으로 평가된다. 좋은 기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반면 평범하거나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시간이 갈수록 경쟁에 밀리고 비용 증가와 혁신 부재로 인해 점점 가치가 훼손된다. 결국 시간은 훌륭한 기업에게는 복리 효과와 함께 성장을 가속화하는 친구가 되지만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가혹한 심판자가 된다. 버핏이 단기 시세 차익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장기 보유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간이라는 자산은 기업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두 번째 명언은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것이 평범한 기업을 싸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이는 버핏이 가치 투자 원칙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만들어낸 핵심 철학이다.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본질 가치 대비 충분히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는 안전마진을 강조했지만 버핏은 단순히 싼 기업을 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확신했다. 기업이 훌륭하고 경쟁력이 뛰어나다면 약간 비싼 가격에 매수해도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계속 성장하면서 복리 효과로 그 차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반면 본질적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은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 자체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에 장기적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버핏이 코카콜라,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처럼 수십 년 동안 보유해온 기업들은 모두 이런 원칙에 부합하는 좋은 기업들이었다. 세 번째 명언은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 발생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버핏이 투자자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해온 기본 원칙이자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되새겨야 하는 조언이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한 분석과 이해 없이 남들이 좋다는 이유로 혹은 단기 수익을 노리고 투자에 나선다. 그러나 버핏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고 강조한다. 자신이 잘 알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만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고 기업의 진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핏에게 있어 투자는 주식이라는 종잣돈을 기업의 일부로 바꿔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 모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투자는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네 번째 명언은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내라는 말이다.
이 말은 버핏의 투자 철학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버핏의 특유의 투자 전략을 가장 잘 보여준다. 금융위기, 전쟁, 경기 침체, 각종 경제 불안 요인들이 터질 때 시장은 극단적 공포에 휩싸인다.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피하려고 주식을 던지지만 버핏은 오히려 이런 순간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버핏은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 골드만삭스, GE, BNSF 철도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위기 투자 사례를 남겼다. 공포에 질린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며 누구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자산을 헐값에 사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담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의 진짜 가치와 생존 가능성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시간이라는 무기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인내심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 명언은 부자가 되는 비법. 다른 사람들이 탐욕적일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탐욕적이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네 번째 명언과 일맥상통하는 이 말은 버핏이 평생 강조해온 시장 심리의 역설을 상징하는 문장이다. 시장은 결코 합리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 본성이 만들어내는 극단적 흐름 속에서 움직인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 무리하게 군중을 따라가고 하락장에서 공포에 질려 스스로 손실을 확정짓는다. 버핏은 이 흐름을 거스르는 데서 진짜 부의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공포가 극에 달할 때 가장 좋은 기업을 가장 싸게 살 수 있고 탐욕이 극에 달할 때 가장 평범한 기업이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장기적 부는 결국 이 흐름을 거스르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결같이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은 결코 화려한 기술이나 복잡한 매매 기법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본에 충실한 투자 철학과 인간 본성에 휘둘리지 않는 끈질긴 인내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좋은 기업을 고르고 합리적 가격에 사서 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시간이 주는 복리의 마법을 믿는 것. 말은 쉽지만 아무나 따라 할 수 없는 이 원칙이 버핏을 단순한 부자가 아닌 전설적 투자자로 만든 핵심이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유효하며 그 원칙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누구라도 장기 투자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워렌 버핏 완전 정복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완전 정복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